강경화 후보자 측은 오늘 오전에는 취재 앞에서 별말은 없었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을 시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 공약을 선언하고 지명 발표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본인이 TV 앞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집에 직접 약속하신 5대 비리에 관해서는 2주 만에 지켜지지 않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예,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끝났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호남 총리 후보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그랜드 디자이너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문정부에서 판을 크게 보고 전략과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인사로 이렇게 그 난항을 겪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도 높았고 그렇죠.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안별로 반박자 빠르게 뭔가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포용 정책이라든지 혹은 멘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반박자가 빠른 그런 어떤 호흡을 가졌다가 지금은 서너 박자가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이것을 대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지난 주말이 되기 이전에 사실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강경화 후보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 강경화 후보자 건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터진 게 김상조 후보자였어요. 네. 김상조 후보자의 그런 그 위장 전입까지.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빨간불, 즉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난항을 겪었던 게 바로 그 광우병 사태라든지 촛불 사태라든지 이런 리스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사실 사태를 얼만큼 악화시켰냐를 잘 봤다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인사 문제로 난항이 예고됐을 때 그렇게 불안했을 때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서너 박자가 늦고 있어요. 아직도 대응이 빠르지 않다. 아직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리스크가 없을 때 공세적으로 할 땐 잘했는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방어가 될 때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박지원 전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웬만하면 다 인준을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원주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원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말 내내 제가 문자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한 통쯤 받은 것 같습니다.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행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문자 테러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 전입건 거짓 해명도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허 교수님. 네네. 이게 일각에서는 또 야당이 너무 또 처음부터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야당 입장에서는 좀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저력의 기회가 온 거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야당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 당내 갈등으로 야당이 정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기회로 온 거 아닙니까? 실제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높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첫 발목이 잘 피일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위주로 처음에 이렇게 인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검증이 안 돼서 덜커덕수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뭐 아주 이제 본인이 비유를 했지만은 좀 말씀은 좀 지나친 물건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권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야권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잠시 혼돈이 왔는데 뭐 굉장히 이제 강한 투로 이현주 의원을 또 공격을 하는 이런 게 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정치인이라는 게 자고 나면 욕먹고 돌았으면 욕먹는 게 정치인입니다. 잘해도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일인데 이제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런 문자 테러 과정에 문자를 많이 보낼 수는 있지만 너무나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면 또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인이면 정치인의 일이라는 게 요급 아닙니까? 욕먹는 게 일인데 또 감당할 수 있는 내공도 가져야 된다. 그런 충고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인은 오늘 꿋꿋이 할 말 다 하겠다는데 꿋꿋이 할 말 다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 위에 될 때 이런 테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논란이 계속 커질수록 박지원 변호사 야당은 뭐 문자 테러 이런 거 문자 폭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각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해서 공세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테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정치인이라면 숙명이에요. 뭐 하지 말아야죠. 저기 겁나고 무서워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살해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의원인데 어떤 그 도를 지나치는 범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자를 받는다면 그런 것들은 뭐 이현주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하태경 의원은 그 말했습니다. 한 10,000통 정도 받아봐야지 정치인으로 전성기를 뭐 생각이 들 거다. 조금 받았을 때는 못 느끼는데 지금은 받을 때 그때 그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자라든지 국민의 어떤 성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판 이런 거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도가 넘어간다면 법적인 조치가 된다라는 것도 또 보내는 사람들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장 전입 거짓 논란, 거짓 해명에 시달리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앞으로 청문회 때 어떻게 할지 지켜볼 텐데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의해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썼던 핵심 답변 중에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 20여 년 저희 신혼부터 시작해서 쭉 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한 30년 이상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뭐 그다지 시간을 쓸 기회도 없었고 제 아이가 제 결혼 18년, 19년 지나서 뭐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안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런데 뭐 서훈 후보자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뭐 재산 증식 논란도 있고 또 부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그 본인은 이제 노후를 대비를 해서 이 상가를 한 5개 정도를 이제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그걸 한가. 거기 또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와 관련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노동법과 관련한 계약을 맺지 않고 이제 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아마 청문회 때 이제 아마 밝혀질 것이지만은 또 본인이 이제 그 KT와 관련해서 자문을 이제 2012년도 그러니까 대선 전에 했습니다. 그때 해서 자문료를 한 월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 또 삼성에 자문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워낙 오래 있었고 또 남북 관계는 뭐 서훈 후보자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 기업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아마 자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일반적으로 봐서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자문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아니면 혹시나 기업 측에서 아무래도 서훈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position 친했으니까 좀 보험 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오늘 청문회 때 좀 집중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하겠다고 말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이종우 시장 보니까 네네. 댓글 사건 관련해서 직원 징계 조치 가능성도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사건은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댓글 사건은 이미 이제 그 판결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뒤에 이야기가 저는 방점이라고 봐요.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봉사를 해야지 정권의 어떤 이익에 봉사를 한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 속에서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어떤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연결해서 그러한 사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상징하는 것. 국정원이 이제 정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단절하는 그런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CIA가 부럽지 않겠죠?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장이 해임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은 딱 이 국가의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거짓 해명과 관련해서 야당의 공격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